뾰로롱 안녕하십니까. 주말 동안에 꽃 구경, 벚꽃 구경 많이들 다녀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비가 많이 왔죠? 예. 진실 추적자 사건 반장 시작합니다. 축제 시즌만 되면 항상 나오는 그 문제. 자, 부산 연제 고분 판타지 축제에서 순대를 비닐 포장 상태 그대로 펄펄 끓는 어묵 국물에 저렇게 넣어버렸습니다. 아주 그냥 국물에 비닐 맛까지 우려내려고 작정을 했죠. 자, 부산 연제구 과태료 100만 원 행정처분 내리기로 했다네요. 자, 오늘 출연자 소개 올리죠. 예. 자, 김하은 아나운서, 박지훈 변호사, 박상희 한국열린사이버대 교수 손소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사진부터 달립니다. 예. 여의도 벚꽃 축제 왔는데 나무 위에서 셀카 찍고 있어요. 왜 저러고 사니 하신 김미선님. 자, 서울 1호선 2칸 차지한 것도 모자라서 저러고 있어. 종 내려 할머니 하신 이슬님. 자, 지난 2일 무궁화호 열차로 대전 가는 중에 승객 한 분이 의식을 잃고 저렇게 쓰러졌지만 간호사 승객분이 짠 등장하더니 응급처치로 살려냈습니다. 꼭 좀 칭찬하고 싶어요 하신 김현중님. 자, 부산 금곡입니다. 한쪽 팔을 휙휙 휘젓는 풍선이 꼭 난 틀렸어. 너 먼저 어서 가라고 말하는 듯 싶어서 웃기면서도 좀 짠했습니다 하신 박은주님. 저만 웃긴가요? 자, 모두 사랑합니다. 재미는 물론 의리를 함께하는 아사사바 뉴스 755. 대한민국과 전 세계 동포 가족 여러분의 시선을 모아서 출발합니다. 첫 번째 가볼까요? 아이돌 등친 필리핀 택시입니다. 자, 필리핀에서 벌어진 황당한 상황 영상 만나보시죠. 이제 300페소 정도 나온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500? The gas is very expensive. So how much? It's okay for you, only 1,000. 1,000? Yeah. No, he just said like 500. 도착했습니다. 택시 내리기 전에 또 1,000원 내라 해갖고 500 낸다고 강하게 말하고 나왔어요. 자, 자기가 태웠던 택시 손님이 글로벌 아이돌 가수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했겠죠. 그러니까 저렇게 바가지를 씌우려고 했겠죠. 국내 남성 아이돌 그룹의 한 멤버가 필리핀 세부로 여행을 갔다가 겪은 일인데요. 이 투모로우 바이 투게더, 줄여서 투바투라고도 많이 부르는 맞아요. 이 그룹의 유튜브 채널에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이 멤버 수빈 씨가 세부 국제공항에서 숙소까지 택시를 이용했는데 탑승 전에 확인을 했을 때는 예상 요금이 300페소, 우리 돈으로 약 7,500원 정도가 나왔다고 해요. 그런데 택시기사가 처음부터 500페소, 약 12,500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운행을 하다가 요즘 가스값이 너무 비싸다라고 아까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서 1,000페소, 약 24,000원까지 추가로 요금을 올려서 요구를 했습니다. 말 그대로 바가지를 제대로 쓸 뻔했는데 자, 수빈 씨 일행 결국 기사와 언쟁을 벌인 끝에 500페소로 합의를 하고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어떻게 수빈을 몰라보냐. 그러니까요. 필리핀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현지에서는. 그러니까. 일단은 이 기사 번호판 반납되고요. 지금 한 달 정도 영업 정지 처분이 내려졌다고 합니다. 아유, 쌤통이다. 그리고 이제 국가적 이미지 훼손이다, 필리핀. 그렇게 하면서 중대한 사안이다라고 보도도 되기도 했고요. 미안하다는 댓글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과한다라는 누리꾼들, 현지에 댓글도 있고 이 필리핀 사람들이 미안하다라고 사과의 뜻을 오히려 전하고 박 있습니다. 변호사님, 모를 수도 있어. 자, 그런데 저렇게 잘생겼으면 너 혹시 뭐 하는 거니? 뭐 직업이 뭐니? 물어볼 수도 있잖아. What do you do? 나 뭐 What are you doing now? 이렇게 얘기해서 한 번은 물어볼 수 있는 건데 그 한국 사람한테 좀 이렇게 그 하는 것들이 습관화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좋습니다. 다음 이어가죠. 도로 위에 무법지대입니다. 자, 충격적인 첫 번째 제보 영상 만나보시죠. 자, 신호 대기 중인 차량 그 순간 빠르게 쉥! 보셨나요? 꽃무늬 원피스 입고 라라라라라라 한 차들 사이로 저렇게 쌩 왕복 8차선 도로 한가운데서 지금 저거 자전거 타고 저러고 가고 있어. 네, 지난달 28일 낮에 대전의 한 도로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제보자께서는 차 안에 있었고 조수석에 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20대로 추정되는 여성이 꽃무늬 원피스 차림으로 저희가 왕복 8차선 도로인데 막 저렇게 속도를 붙여서 달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동차들이 저 여성을 피해가야 되니까
막 이렇게 천천히 가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차들이 서행하니까 일대가 좀 일시적으로 혼잡을 빚을 정도라고 했습니다. 참 너무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경각심을 주고자 제보했다고 합니다. 두 번째 제보 영상 만나보시죠. 자, 컴컴한 밤 외곽 순환도로를 달리던 차량. 자, 그런데 저 앞에 선 저것은 사람, 휴먼 빙. 자, 번쩍번쩍 킥보드를 타는 저 남성. 유유히 자동차 전용 도로를 슝 빠져나갑니다. 도대체 니네 아버지 뭐 하시노라고 묻고 싶습니다. 무섭죠. 저 밤 9시 정도에 지금 서울 외곽순환도로 부근에서 고속도로, 자동차 전용도로죠. 저기서 전동 킥보드를 타고 가는 모습인데 한 30-40km 시속으로 운전하는 모습을 봤다고 합니다. 당연합니다. 고속도로에 어떻게 전동 킥보드 운전 못하지요? 하게 되면 뭐 30만 원 벌금, 불유처분 가능한데 그걸 떠나서 큰 사고가 안 난 게 다행이에요. 사실은 사고 날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아유.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좋습니다. 예, 다음 이어가죠. 장거리 택시비의 행방입니다. 자, 새벽 시간 택시 안에서 벌어진 상황 제보 영상 만나보시죠. 딸 카드를 결제 하는 거다. 신용카드만 받았고 이거 회복처리하고 전화기 없다는데요? 지금 그러면 계좌번호 주시면 이거 사진 찍으세요. 제 거 신분증. 오늘 저기 10시 이전에 드릴게요. 우리 직원 출근하면. 네, 여보세요? 택시기사예요. 돈 주세요 빨리. 아니 내가 안 준다고 하기잖아. 아니 말만 하면 뭐예요. 들어와야 되는 거지. 네? 그냥 법대로 하세요. 그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저도 고소한 거 아시죠? 저를요? 저를 고소했나는 소장 받아보시면 아실 거예요. 아니 이게 뭐예요 도대체? 사실 승객이 돈을 안 냈으니까 고소를 당해도 모자랄 판인데 기사님을 고소를 했다는 거예요. 누가 봐도 이상한 상황인데요. 제보자는 대전에서 개인 택시를 운행하고 계신 기사님입니다. 지난달 25일 새벽 1시쯤이었어요. 한 남성이 이제 차에 탔는데 대전에서 인천까지 가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리 예상 요금이 한 20만 원 넘게 나올 것 같다라고 안내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남성 출발 이후에 목적지를 경기도 안산으로 바꿨고요. 제보자가 다시 요금이 그러면 약 15만 원 이상 나올 거다 재안내를 했는데요. 실제로 새벽 3시쯤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 요금은 약 18만 원 정도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남성 카드가 잔액 부족으로 결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남성이 전화번호와 신분증 사진을 주더니 다음 날 오전까지 입금하겠다고 약속을 하고 갔습니다. 아니 빨리 돈 보내. 아이고. 약속을 지켰으면은 방송에 안 나왔겠죠. 네, 약속을 안 지켰습니다.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직원이 입금한 줄 알았다라고 말을 해서 직원이 입금할 줄 알았다? 좀 이상하잖아요. 여기에 더해서 한술 더 뜹니다. 경남 함양까지 갈 수 있냐? 이렇게 역제안을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니 어제 요금을 지급해야지 그 다음에 갈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했더니 일단 한 번에 결제하겠다라고 말해서 실랑이가 벌어졌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20만 원 내일 입금할게요라고 하고 끊었는데 전원 끄고 연락이 아예 안 됐거든요.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그랬는데 일단 경찰이 또 연락을 해봤나 봐요. 그 결과 이거 갚을 생각이 있는 것 같은데요. 변제의사 있어 보입니다. 라는 경찰의 말을 듣고 전화를 다시 한번 했거든요. 예, 이 제보자는 계속 원만한 해결을 위해 노력을 한 겁니다. 그런데 오히려 법대로 해라. 내가 오히려 고소한다. 이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거든요. 현재 사기 혐의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이고 좋습니다. 마지막 사연으로 가보죠. 우리 집은 숙박업소. 집단지성의 판단을 받아보고 싶으시다면서 제보해 주신 사연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일본에 사는 40대 주부입니다. 벚꽃이 한창인 이맘때쯤이 되면 주변에서 와, 일본에 있어서 부럽다 이런 말을 정말 많이 하는데요. 실제로 집 앞에만 가도 만개한 벚꽃을 쉽게 볼 수 있고 그래서 한때 저도 이 시기만 되면 늘 설레고 좋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일본에서의 봄이 그리 반갑지 않아졌는데요. 그 이유는 매년 3, 4월만 되면 쏟아지는 연락들 때문입니다. 따르릉 따르릉. 하은아, 이쁜 우리 조카 잘 지내지? 네, 고모 잘 지내셨어요? 오랜만에 무슨 일이세요? 있잖아. 내가 다음 주에 우리 고모부랑 수호랑 같이 일본 여행 가거든. 너 도쿄에 살고 있지? 네, 도쿄에 있어요. 일본 여행 오시는구나. 그래. 너무 다행이다. 나 니네 집에서 하룻밤만 자도 되지. 야, 거기 벚꽃 끝내주겠다.
다음 주에 오신다고 했죠? 근데 저희가 도쿄에 살잖아요. 집이 좀 많이 좁거든요, 이모. 아유, 야, 신경도 쓰지 마. 우리 밤늦게 가서 니네 거실에서 조용히 잠만 자고 싹 나올 거니까 신경도 쓰지 마, 하나. 가족, 친구 할 것 없이 봄만 되면 거의 매주 한국에서 손님들이 오는데요. 그들에겐 몇 년에 한 번뿐이지만 저에겐 매년 이런 일이 벌어지다 보니까 피곤합니다. 거절해도 되긴 하지만 예전에 거절했다가 연락이 끊긴 친구도 있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 시기만 되면 지인들과 연락을 멀리하기까지 하게 됐는데요. 매년 이럴 수는 없잖아요. 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푸처 핸즈업 타임 6천여 분의 우리 가족 여러분들 채팅창에 OX로 함께 참여해 보시죠. 먼저 고모입니다. 어머머머, 얘 진짜 말 서운하게 하네. 너 고모가 남이야? 수호는 네 사촌 동생이야. 너 옛날 고모 집 와서 먹고 자고 했던 거, 수호 막 패가지고 울렸던 거 기억 안 나? 아이고 더럽고 치사해서 내가 동그라미. 좋습니다. 다음 사연자 조카예요. 그냥 편하게 호텔 가세요. 고모는 처음이겠지만 저는 시가에 친정 식구들의 친구들의 남편 친구들까지 아주 그냥 미치고 팔짝 이럴 때만 아주 그냥 친한 척이 아주 X. 그렇습니다, 손 변호사님. 네, 친척이나 가족이나 또는 친구들 사이에 잘 지내는 거 중요하죠. 네, 그런데 이 상황은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단 집이 좁다고 했고요. 그리고 또 가족들이 있습니다. 이런 걸 고려하면은 약간 무리한 부탁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아예 일본에 제가 알기로는 아주 저렴한 호텔도 굉장히 많거든요. 우리 집은 상황이 안 되니 그럼 차라리 호텔방을 잡아주겠다라고 얘기를 하면 알아듣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교수님. 네, 저도 이제 저희 가족, 언니도 그렇고 제 가족들도 친구들도 지인들도 교포들이 꽤 많은데, 교포들은 어느 나라에 있어도 이런 약간 고민이 있는 것 같아요. 맞아. 다들 오면 그 집에 가겠다, 거기서 자도 되니, 라이드 해달라, 뭐 이런 게 사실은 저도 어렸을 때는 잘 몰랐는데 나이가 들수록 이게 이거 너무 힘든 일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누구나 다 자기의 일상의 그 정해진 루틴이라는 게 있는데 그 루틴이 깨지면 다음날 일도 해야 되고 뭐 그런데 너무 타격을 입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우리나라의 경제력이 또 사실 일본에 뒤지지도 않고 어디도 뒤지지도 않으니까 말씀하신 그런 좀 저렴한 호텔을 찾아보는 게 답인 것 같습니다. 박 변호사님, 제 지인 중에 이제 타 언론사에 이 도쿄 특파원한 지인이 있는데 그 친구도 온갖 놈들이 그냥 다 온다 그래가지고 아주 지긋지긋해하더라고 아주 그냥. 고생이 엄청 많을 겁니다. 두 가지죠. 정상적으로 얘기하는 방법. 너무 많은 분들이 부탁하기 때문에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게 있고요. 그게 조금 불편하다면 핑계를 대는 게 방법이겠죠. 어떤? 뭐 예를 들어서 그때 없다고 한다든지 없으면 더 좋지. 아니면 다른 얘기를 없으면 더 한다든지. 좋아. 그때 그 집에 없고 다른 일정이 있어서 없다. 손님 치를 수가 없는 상황이다라고 한다든지. 좀 전에 저도 일본 잠깐 뭐 일 때문에 가봤는데 매우 저렴해요, 호텔하고 이런 게. 집보다 훨씬 낫거든요. 그 설명까지 뭐 겉들어주면 친절하구나, 그리고 배려심이 있구나, 막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핑계를 대거나 요청을 하면서 하고 설명하는 거. 그러면 저는 정상적인 친척이랑 받아들일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우리 가족 여러분들은요? 저희 아미커스님께서 일본이 아니라 국내에도 시골 살면 그렇다. 우리 집에도 자주 연락 온다라고 말씀 주셨거든요. 그렇구나. 공감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제주도도 그러겠다, 그죠? 네, 맞아요. 근데 거의 그냥 모든 분들이 그냥 차라리 거절을 해라. 거절해서 연락 끊기면 그게 더 좋은 거다. 끊을 사람 끊는 거다라고 말씀 주셨어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제보 메일, 제보 카톡 마구 연락 주시고요. 잠시 후 돌아옵니다. 채널 고정 리모컨 제발 돈 터치. 다 넘쳤네. 잘 좀 보지. 자기는 라고 다투던 마지막 세대일지도. 쿠쿠. 19만 개 끓는 소리를 학습한 AI로 끌어넘친 반지 기능을 마침내 시작합니다. 끌어넘침을 정복. 쿠쿠. 인사돌 저도 먹죠. 잇몸만 좋을 땐 불편했는데 좋아졌어요. 잇몸속부터 힘이 생기는 것 같아요. 꾸준히 먹으면 정말 편해져요. 인사돌 스위스 풋모커가 획득. 시작하길 잘했어요. 인사돌. 세라젬은 세라젬을 혁신 중. 척추 견인 기술, 위장 증상 개선 기술, 혈액순환 개선 기술. 세라젬의 의료기기 기술은 진화한다. 세라젬. 갑자기 열이 오르는 순간? 준비됐나요? 알러지가 올라오는 순간? 준비됐나요?
해열, 감기, 알러지까지 요가는 데비다. 준비됐나요? 챔프. 고 김창민 감독을 폭행해 숨지게 한 가해자가 사건 이후 힙합곡을 발표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검찰이 전담 수사팀을 꾸리고 재수사에 나섰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알아봅니다. 자, 이 아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폭행을 당해 숨진 고 김창민 감독 사건 저희가 몇 차례 전해드렸었죠. 이 부실 수사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결국 검찰이 직접 나섰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사건을 간단히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지난해 10월 20일 새벽에 발달장애 아들과 함께 24시 식당에 가서 밥을 먹은 김창민 감독이 보시다시피 저렇게 남성 2명한테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했고 쓰러졌죠. 1시간 만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뇌수업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장기 기증을 해서 4명에게 생명을 주고 세상을 떠나셨죠. 당초에 경찰은 가해자를 1명만 특정했지만 유족이 직접 CCTV 영상과 목격자 진술을 확보해서 검찰에 제출을 했고 검찰의 보안 수사 요구 끝에 가해자 2명이 상해치서로 불구속 송치가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검사 3명과 수사관 5명이 전담 수사팀을 편성했고요. 과학수사 기법과 의학적 전문성을 반영하겠다. 신속하고 엄정하게 보안 수사를 하겠다라고 검찰이 밝혔습니다. 자, 제가 첨언을 조금 드리자면 유족들은 초동 수사를 정말 엉망으로 한 경찰 그리고 또 영장을 기각했던 그 법원 이렇게 두 곳에 많은 좀 아쉬움을 갖고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자, 이 가해자들 지금 불구속 상태로 그 동네를 자유롭게 활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사가 엉망진창이 되다 보면 말이죠, 손 변호사님. 네. 결국 흔히 말해서 네티즌 수사대가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실제로 지금 이 사안의 경우에도 가해자로 추정되는 2 남성의 사진이 온라인상 퍼지고 있거든요. 또 구체적으로 구리시의 한 조직폭력배에 조직폭력단에 소속돼 있다 이런 얘기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정확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작진이 직접 확인을 해봤습니다. 예. 그런데 약간 정확하지 않은 것 같아요. 사진 속의 남자 2명 중에 1명은 이 사건과 좀 무관하고요. 또 다른 1명은 그 자리에 있긴 했지만 오히려 말린 사람이다. 네, 이렇게 제작진이 확인을 했고 그리고 또 이 조직폭력배 의혹 관련해서도 이 해당 조폭 측에다가 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뭐라고 말했냐면은 이 2 가해자 가까운 사이이긴 하지만 이게 소속되어 있지는 않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실제 가해자에 대해서 지인들이 한 얘기가 있는데요. 2 가해자 중에 1명은 헬스 트레이너이고 또 1명은 배달업체를 운영하고 있다. 게다가 최근에 이 가해자가 사는 이 아파트의 주민들이 평소에도 이 문신 때문에 눈에 잘 띄었는데 이 사건 이후에도 헬스장에 나타나거나 또는 러닝하는 모습들이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전해왔습니다. 저 짓을 하고도 물론 전원이긴 합니다만 저 짓을 해놓고도 헬스클럽 나와가지고 운동을 하더랍니다. 자, 최근 이 가해자에 대한 또 다른 또 충격적인 근황이 전해졌습니다. 체크포인트부터 짚어보죠. 양아치가 돼? 자, 가해자 중 1명이 힙합 앨범을 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얘기 좀 들어보시죠. 그 흰색 옷 말리는 데 있죠. 걔는 건달이 맞아요. 구리 단지파에 소속되어 있는. 네. 그거 말고는 아니에요. 또 한 분이 뭐 의원을 내셨다고 해가지고. 결과적으로 한 것 같아요. 저도 당사자가 아니니까 모르겠는데 앨범을 낸 거는 사실이에요. 근데 제가 들은 얘기는 하나가 있어요. 언론에서 이렇게 떠들어도 경찰이랑 수사한 내용이랑 180도 다른가 봐요. 아니 뭐 합의도 여러 번 시도했는데 못했다. 뭐 그렇다고 얘기 들었거든요. 무슨 얘기예요, 이게? 자, 가해자 중 1명이 지난달 17일 날 다른 사람하고 같이 힙합 앨범을 냈다고 합니다. 이게 맞다면 이 김 감독 사망하고 돌아가시고 넉 달 만에 이 음원을 발표한 거라고 봐야 되거든요. 제목이 또 가사가 아주 좀 충격적입니다. 뭐 순수했던 난 없어졌어 벌써 나오고 있는데요. 양아치 같은 놈이 돼 등등의 뭔가 전 애인을 연상케 하는 내용 이런 것도 있으면서 이게 정말 혹시 가해한 그것을 표현한 거 아니냐 이런 의혹 제기도 된 거거든요. 사실은. 사건 당일 그 상황을. 예.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되니까 일단은 이 낸 거는 맞다고 밝히지만
논란이 계속 되니까 음원은 유튜브에서 내렸다고 합니다. 뭐 하는 짓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말입니다. 그 가해자 측에서 아까 싱크로 들으셨죠? 가해자 측에서 합의를 여러 번 시도했다고 주장을 했다고 하는데 사실 유족에 따르면 지금까지 사과는커녕이고 연락 한 번 온 적이 없다고 합니다. 이 사건 당시에 이 가해자들 정말 심각했거든요. 김 감독 얼굴 위주로 폭행하고 일행 여성들이 그만해라 그러다 죽겠어 말렸음에도 불구하고 폭행을 멈추지 않았었죠. 당시 발달장애를 가진 김 감독의 아들이 이 모든 장면을 지켜보다가 극심한 불안으로 소변까지 누고 자신의 머리를 부딪히는 자해까지 할 정도였는데요. 이렇게 심각한 상황이었는데 만약 앨범을 낸 게 진짜라면 어떻게 버젓이 앨범을 냈을까 싶습니다. 한 유튜버에 따르면 가해자 중 한 명은 사건 이후에 내 주먹 아직 녹슬지 않았다. 한 대 치니까 쓰러지더라 라면서 자랑까지 하고 다녔다고 하는데요. 그럼에도 여전히 불구속 상태입니다. 자, 그러니까 저는 참 그렇습니다, 손 변호사님. 만약에 저자들이 그 가해자들 구속만 됐더라도 이렇게 정말 대중의 어떤 그 심정이 부글부글 끓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불구속 상태이기 때문에 유족들도 분개하고 있고 그리고 또 많은 국민들도 의아해하고 있는데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경찰도 할 말은 좀 있어 보여요. 왜냐하면 경찰도 영장을 신청했고 또 청구가 되어가지고 법원에서 이제 2번이나 기각된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또 감안하고 봐야겠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좀 짚어봐야 되는 게 있습니다. 제대로 수사를 해서 정말 구속영장이 발부될 정도로 할 일 다 정확히 한 상태인데 법원이 기각을 한 거냐. 아니면 수사를 제대로 못했거나 또는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영장이 기각된 거냐. 이걸 사실 외부에서는 정확히 알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실제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따라서 평가가 달라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아무리 봐도 이게 뭔가 알려지지 않은 부분 또는 잘 드러나지 않은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경기북부경찰청도 구리경찰서의 초동수사가 적정했는지에 대해서 지금 현재 확인을 하고 있다라는 입장이고요. 그리고 온라인상에서도 이 가해자들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는 탄원서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 특히나 증거가 없으면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하지만 지금 이 사건은 영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범행 당시의 장면을 거의 그대로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누가 언제 어떤 행위를 했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 그런데도 왜 실제 사실관계와 약간 좀 의문스러운 부합하지 않는 듯한 결과가 나왔을까? 여기에 대한 해명이 있어야 국민들이 납득을 할 것 같습니다. 자, 박 변호사님, 예. 진짜 JTBC 보도 아니었으면 이거 어쩔 뻔했습니까? 그러니까요. 사실은 좀 전에 말했지만 영상이 그대로 담겨져 있습니다. 근데 왜 저런 결정을 했을까요? 저는 살인은 아닙니다. 비록 중상해하고 상해치사로 나중에 이제 됐지만 머리 잡고 가격하는 거는 사실은 살인도 가능한 거거든요. 그럼 신상정보 공개까지도 가능한 부분입니다. 공개가 됐거나 되진 않았지만 결국 보도를 통해서 알려진 거지 이게 결국 잘못 진행되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이 상당히 아쉽고요. 유족들 입장에서 얼마나 속이 분통이 터질지 참 짐작이 불가능하네요. 그러니까 말입니다. 예, 첫 번째 사건 정리하고요. 두 번째 이어갑니다. 한적한 시골 마을에 승용차 한 대가 서 있습니다. 곧이어 한 남성이 나타나 트랙터로 승용차 앞을 가로막는데요. 그리고는 그대로 트랙터를 몰아서 차량을 밀어붙입니다. 이어서 날카로운 농기구를 들고 내린 남성, 차량을 향해서 거센 공격을 퍼붓습니다. 대체 이 남성, 왜 이런 행동을 한 걸까요? 가족 여러분, 오늘 이 두 번째 사건 말이죠. 영상만 놓고 본다면 제가 진짜 거의 한 6년, 7년 사건반장 진행하면서 전해드렸던 사건 중에 영상만 놓고 본다면 가장 충격적인 몇 개의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인천 강화도의 한 마을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제보인데요. 자, 이웃 주민 사이에 있었던 일입니다. 손 변호사님. 네, 강화도에서 노인보호센터를 운영하고 있던 한 가족이 제보를 한 사건인데요. 2011년에 노인보호센터 지을 땅을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강화도에 있는 한 남성으로부터 땅을 샀는데 원래는 맹지예요. 통로가 없어요.
그런데 그 매도인이 내가 도로를 만들어 주겠다라고 약속을 해서 그 조건으로 땅을 샀고 센터를 지어서 지금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남성 입장이 갑자기 중간에 달라집니다. 돈을 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도로 이용할 때 이용료를 내라라고 하는 건데 이거 응하지 않으면은 길을 막고요. 또 모퉁이에 펜스를 치고 또 통행로 입구에 돌덩이를 두고 이렇게 통행을 방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이 제보자 가족들은 소송을 제기했어요. 이 도로 사용권을 두고 소송을 제기했고 그리고 이 민사소송에서 이겼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이 도로를 완전히 막 박살을 내놓고 제대로 이제 통행이 불가능하게끔 저렇게 훼손을 했는데 자, 그런데 가해 남성의 행동 끝이 아니었죠, 저게? 네, 맞습니다. 이 피해 가족의 집이나 운영 중인 노인보호센터를 찾아와서 이 XX들 너네가 여기서 살 수 있는지 보자. 너네 폐가 만들 거다라면서 욕설과 협박까지 했습니다. 저렇게 도로를 훼손해서 통행이 불가능하도록 막기도 했고요. 이 피해 가족이 여러 차례 경찰에 신고를 했고 이 남성 스토킹 혐의로 벌금형도 여러 번 받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행동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피해 가족은 결국 집 외부에 CCTV까지 설치를 했는데요. 그러다가 지난해 10월 결국 문제의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겁니다. 차를 타고 집을 나선 피해자의 앞을 트랙터로 막아섰습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가장 충격적인 장면이라는 그 상황 직접 얘기 들어보시죠. 경찰서에서는 저희가 출동할 때까지 차 안에 계셔라라는 답을 받아서 차 안에 있었는데 갑자기 트랙터에 올라타시더니 그대로 저한테 앞 유리창을 돌진을 하신 거죠. 트랙터의 그 삽 날이라고 해야 되나? 그게 어디까지 돌아왔어요, 차 안에? 대시보드하고 핸들 앞까지. 차 시트를 최대한 뒤로 미루고요. 네네. 뒤까지도 최대한 뒤로 밀려서 그렇게 하는데 이제 더 하면 이제 뚫릴 것 같은 거예요, 창문이. 제가 이 제보를 받고서 제가 맨 처음 이 영상을 확인했는데 거의 뭐 밤 늦은 시간이었어요.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저희 PD한테 야 이거 좀 봐봐 하면서 제가 막 아니 이거 액션 영화 같은 데서 사람 죽이려고 하는 뭐 그런 장면 아니에요 이거? 네, 저는 아까 저 영상이 나오길래 뭔가 약간 AI나 이런 걸로 좀 잘못 만들어진 영상이 나오는 줄 알았어요. 정말 위험했던 순간이죠. 피해자께서는 맨 처음에 저 전의 상황을 조금 설명을 해드리면 이게 지금 그 제보자분이 차 안에 있는 상태입니다. 차 안에 있는 겁니다. 예. 사실은 저거 그냥 뚫었으면 생명이 위험한 거죠. 정말 위험한 순간입니다. 그러니까 저 피해자께서 맨 처음에는 이제 외출을 하려고 CCTV로 밖을 보니까 아무도 없더래요. 그래서 차를 타고 나가려고 차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랬는데 저 가해자가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손짓으로 자기한테 오라고 신호를 보냈어요. 근데 그동안 너무 위협적인 행동을 많이 했던 인물이기 때문에 안 갔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저희가 본 저 영상 그냥 뭐 트랙터를 몰고 와서 그냥 다 부신 거예요. 다 부시고 사실은 저 삼날이 유리를 뚫고 차량 내부까지 들어온 겁니다. 피해자가 시트하고 등받이를 뒤로 제일 이렇게 젖힌 거예요. 그래서 피했는데 사실은 저 삼날이 더 들어왔으면 위험해. 그러니까 이 피해자께서도 창틀이 버텨줘서 다행이지 창틀이 안 버텨줬으면 정말로 즉사할 수도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다음에 이제 가해자는 입에 담배를 문 채 그다음엔 또 저렇게 사지창. 전 또 사지창이 뭔지 찾아보니까 그 날이 4개가 있는 농기구더라고요. 사지창을 가지고 차량을 내리셨습니다. 그때 놀란 피해자의 아버지까지 나타나셨고 저 가해자가 아버지한테 흉기를 휘두르는 사이에 급히 집안으로 대피하게 됩니다. 잠깐만 저 좀 잡아주실래요? 잠깐 저 좀 잡아주세요. 이 트랙터 삼날이 팍 했을 때 이 제보자분이 이렇게 하셨기에 망정이지 그냥 가만히 계셨으면 정말 생명에 자, 가까스로 집 안까지 도망치셨어요. 끝이 아니었습니다.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착살 찍듯이 얘기 들어보시죠. 제가 여기 있었어요. 이걸 봐야 되니까 여기에서 보는 근데 저기서 검은 그림자가 딱 오는 거예요. 네. 근데 이미 가서 더 큰 불상사가 나니까 여기서 있었는데 저기서 점프하면서 창을 이렇게 들었어, 창을. 창을 이렇게 들었어요? 창을 보도 일반인 이렇게
텐데 이렇게 고래 잡을 때 착삭 있지. 그렇게 해서 쟤를 겨루는데 네, 그래서 이렇게 막아서 여기가 뚫리고 이제 그분이 다시 빼는 걸 아버지가 손으로 하면서 이렇게 막은 거죠. 그래서 오른쪽이 다치고 저는 왼쪽이 다치고 그분이 그 우왕좌왕 하는 사이에 여기에 그 있죠. 그 마른 걸레 물기 그거를 밟고 그분이 미끄러지면서 넘어진 거예요. 박 변호사님 이거 완전 공포 영화야. 무섭습니다. 가까스로 도망을 갔습니다. 집에 들어갔는데 문제는 아마 집 뒷문으로 이 가해자가 왔던 것 같고요. 막 그 통문 이렇게 온다. 뒤로 흉기를 들고 아예 돌아버립니다. 결국은 도망간 게 아니었죠. 못 도망가 버렸고요. 흉기 든 채 사지창 들고 집에 돌아서 거실 소파 위로 올라가서 사실은 좀 죄송한 얘기지만 작살로 뭘 잡듯이 피해자를 겨누면서 뛰어내렸다고 합니다. 주장이긴 하지만 죽어라라는 얘기도 했다고 하고요. 목과 얼굴을 겨누어서 공격을 했는데 피해자 왼쪽 팔뚝이 찔렸고요. 다시 공격하려고 하니까 그때 아버지가 와서 찔리셨어. 상처. 아버지는 오른쪽 어깨를 찔렸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 이제 바닥에 있던 걸레를 가해자가 밟고 넘어졌기 때문에 거기서 사실은 공격은 멈췄고요. 경찰이 와서 제 앞에서 붙잡고 있는 사이에 현행범으로 체포가 됐다고 합니다. 결국 이 일로 피해자는 전치 6주를 받았고요. 아버지는 전치 8주에 부상을 입었다고 합니다. 자, 현재 저 노인, 그 가해자 지금 구치소에 수감 중이라는데 자, 이게 또 걸작입니다. 들어보세요. 피해자 가족을 공포에 떨게 한 서류를 뭐 하나 또 보냈다면서요? 네, 가해자 측에서 작성한 준비 서면이에요. 이게 지난 2월에 피해 가족에게 왔는데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지금 화면을 보시면 자, 가해자, 나를 제일 무서운 악마로 만들지 마라. 어떻게 보면 협박성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죠. 판사를 향해서도 불난 집에 부채질하지 마라. 상당한 고민을 거쳐서 선처해 주시기 바란다. 정녕 나를 제일 무서운 악마로 만들지 마라. 역시 이런 취지의 내용을 적었습니다. 전반적으로 단순한 합의 요청으로 보이진 않는 상황이죠. 뭔가 출소 이후에 보복을 할 것만 같은 그런 내용이기도 한데요. 이후에 이 가해자가 화해 신청서를 다시 보내고 공탁금 1,600만 원을 걸었다고 해요. 하지만 피해 가족은 이에 응할 의사가 없다고 합니다. 판사한테 야, 불난 집에 부채질하지 마라. 이러면은 그거 재판이 어떻게 될까요? 사실 이 문서의 내용 자체가 또 다른 협박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정상적인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도 다 재판에서 반영이 돼야 되는데요. 그런데 일단 지금 이 사건 형사재판 마무리 단계거든요. 그래서 검사가 징역 3년 6개월형을 구형했습니다. 그런데 기소할 때 살인 미수가 아니라 특수상해, 특수재물손괴, 특수건조물 침입으로 기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피해 가족들은 이게 살인 미수지 왜 살인 미수 적용을 안 하냐라고 6차례나 요청을 했습니다만 검찰에서는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렇게 기소할 때 아예 살인 미수가 없으면은 법원에서는 여기에 대해서는 인정할 수가 없는 것이니까요. 현재로서는 살인 미수 인정 가능성은 없는 상황이고요. 당시에 물론 피해 가족들의 이야기입니다만 너 죽어라고 외치면서 공격했다는 점, 그리고 또 조금만 비껴 맞았어도 팔을 쓰지 못할 수 있었다. 또 과다출혈로 사망할 수 있었다. 이런 말을 병원에서 들었다고 했는데 사실 좀 사회적인 판단과 법적인 판단이 일치하지 않는 영역도 있습니다. 그래서 검사가 법률 판단을 한 결과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고 좀 보수적으로 본 것 같은데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납득하기가 힘든 그런 상황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물론 더 중한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만 구형한 대로 징역 3년 6개월형이 나온다 하더라도 형기 채우면 나오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분명히 보복 걸어올 거다. 이거 어떻게 하느냐. 인터뷰하면서 인터뷰 도중에 눈물까지 보였습니다. 교수님 지금 이사를 못 가신다는 거잖아요, 지금. 네, 왜냐하면 이 피해 가족은 10년 전부터 여기서 생업을 하면서 거처도 이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노인보호센터를 하시면서 여기서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뭐 다
두고 떠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대로 머물자니까 이 가해자가 도대체 언제 출소해서 다시 나타나서 복수를 할지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수년간 시달리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년 동안 정말 정신적으로 괴로웠고 수면제도 드셨는데 이제 이런 협박성 서류까지 받게 되니까 언제 다시 보복당할지 모른다는 그 두려움이 생겼고 그래서 또 제보를 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 트랙터 영상 좀 계속 좀 보여주세요. 예, 그거 좀 보여주세요. 박 변호사님. 예. 아니 저거 죽이려고 하는 거잖아. 전체적으로 봐야 되거든요. 왜 저런 판단을 하지? 아니 죽이려고 오는 거잖아 지금. 저게 사실 조금 더 들어가면 공격 당해서 사망이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런 미필적 고의 이상의 그렇죠. 고의가 있다고 봐야 되고요. 저기뿐만 아니고 저기서 실패하니까 집에까지 그래. 쫓아가서 추적해서 그 사지창인가요? 그걸로 찌르려고 했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고의 자체가 살인이라고 봐야 되지 상해의 고의는 아니거든요. 또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쉽고 뭐좀 손 변호사 말씀하셨지만 검찰에서 조금 보수적으로 좀 적용. 저걸 전체적으로 보면 때리려고 한 겁니까? 아니죠. 죽이려고 한 거로 보는 게 맞겠죠. 그럼 전체적으로 살인의 고의 이것도 죽이려고 한 거라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트랙터도 경고성으로 한 차례 충격한 다음에 멈춘 게 아니라 여러 차례 계속해서 들어오려고도 찍었거든요. 예. 이런 것까지 종합적으로 봐야 되는데 피해자 가족들이 어떤 부분에서 안타까워하는지 어떤 부분에서 불만스러워하는지 이따가 이해되네요. 또 찍어. 또. 저기서 살인 고의가 생깁니다. 생겼다고 봐야 돼요. 예. 자, 이 가해자 지인들이 말이죠. 내 그 인간들한테 보복할 거야라면서 막 주변에 막 얘기를 하고 다닌답니다. 자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건 경고입니다. 예. 자, 두 번째 사건 정리하고요. 별별 상담소 이어갑니다. 동네 작은 카페 안 중년 여성 2명이 어색한 분위기 속에 앉아 있습니다. 어딘가 안색이 좋지 않은 여성이 먼저 어렵게 말을 꺼내보는데요. 맞은편에 앉은 여성의 얼굴은 복잡하기만 합니다. 잠자코 듣기만 하던 여성 몇 마디 질문을 던지더니 이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버립니다. 두 사람 사이에 무슨 일이 있는 걸까요? 자, 언니라면 언니 얘기만 나오면 자다가도 그냥 아주 그냥 치가 떨린다는 50대 여성분의 제보입니다. 네. 일남 이녀 중에 막내딸이었는데요. 큰오빠가 어릴 때 세상을 떠나서 4살 위인 언니와 둘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바빴어요, 장사하느라고. 그래서 집에 언니와 단둘이 있을 때가 많았고요. 부모님이 안 계실 때는 언니가 어릴 때부터 너무 괴롭혔다, 못 살게 굴었다, 이런 이야기를 제보자가 전해왔습니다. 야단치고 길 가다가 밀치고 때리고 욕도 하고 또 심지어 어릴 때입니다만 숨바꼭질하러 산에 갔다가 혼자 일부러 두고 온 적도 있었다는 거예요. 부모님이 언니한테 너 막내 좀 잘 봐라, 잘 데리고 놀아라 항상 주의를 줬는데 아마도 짐작입니다만 어릴 때 언니가 친구들하고 마음대로 놀고 싶은데 늘 동생 데리고 다니고 봐야 되니까 그것 때문에 불만이 있어서 분풀이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제보자는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싸움의 수준이 그 보통을 넘어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상처를 많이 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한 번도 이름을 다정하게 부른 적도 없고 맨날 야, 너 뭐 이렇게 얘기하고 뭔가 얘기하는 것도 다 지시하고 명령하고 이런 것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제보자께서 친구가 생겨서 그 친구네 집에 놀러 갔는데 깜짝 놀랄 일이 있었어요. 왜요? 왜냐하면 동생이 와가지고 계속 언니 쫓아다니는데 이 친구는 그러니까 언니죠. 이 언니가 동생을 대하는 게 계속해서 간식도 주고 TV도 틀어놓고 같이 재밌게 깔깔 웃으면서 보고 같이 숙제도 하면서 공부도 가르쳐주고 장난도 치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제보자는 처음으로 본 거예요. 아, 자매끼리 이렇게 사이가 좋을 수도 있구나라는 거를 알고 너무 충격을 받아서 집에 더 들어가기가 싫어졌어요. 그래서 더 늦게 갔습니다. 근데 늦게 가면 늦게 갈수록 언니는 더 화가 나서 빗자루, 삽, 막대기 이런 거 던지고 그걸로 때리고 욕하고 했답니다. 저희가 이제 구체적으로 묘사를 할 수가 없어서 그러는데 저는 내용을 봤습니다만 학대였습니다. 자, 그래 언니는 중학생, 동생, 사연자는 초등학생인데 좀 늦게 들어왔다고 막 학대를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어느 날 언니가 해서는 안 될 행동까지 했다는 거 제보자 얘기 직접 들어보시죠. 시골에 한번을 놀러 다니면 지겠던데 애를 막 몰아쓰는 것 같아. 좀 알게 되는 거야. 입에 넣어주는데 물 마시라 그러고 그러는데 내가
먹으려고 그러면서 목에 걸렸어요. 뱉어내니까 가져가더라고요. 뭔가 죽을 것 같은 온몸에 소름 끼치더라고요. 무슨 약이에요? 사실 약의 정체는 지금도 잘 모른다고는 합니다. 그런데 제보자 기억에 따르면요. 그날도 친구 집에서 늦게 돌아와서 화가 난 거예요, 언니가. 그래서 한 번만 너 더 놀러 다니면 진짜 가만 안 두겠다라고 하면서 죽이겠다는 말까지 했답니다. 이날은 제보자도 너무 화가 나서 그렇게 해라, 죽여봐라, 맞받아 쳤는데요. 언니가 갑자기 어디서 알약을 한 10알 정도 가지고 오더니 제보자 입에 넣고 물까지 가지고 왔다고 합니다. 분하고 억울했던 제보자가 약을 그냥 꿀꺽 삼키려고 하는데 목에 걸렸고 캑캑거리면서 뱉어내니까 언니가 그 약을 도로 가져갔다고 해요. 자, 이후에 제보자 이 사실을 어머니에게 전했고요. 어머니는 동생을 죽일 작정이었냐, 정말 큰일 날 뻔했다며 언니를 호되게 야단쳤는데요. 40년이 지났지만 제보자분은 지금까지도 당시 언니의 표정, 말투 모두 생생하게 기억이 난다고 하고요. 그때 이후로도 언니만 보면 정말 무섭고 소름이 돋는다고 합니다. 자, 그 약이 극약으로 추정이 된답니다. 제보자께서는. 자, 이건 뭐 그냥 이게 무슨 가족이에요, 이게. 그 이후로는 좀 괴롭히거나 때리는 일은 확 줄어들었다고 해요. 그럼에도 욕설이나 입에 닿지 못할 얘기들은 계속 반복이 됐던 것 같아요. 저주에 가까운 얘기죠. 너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 그리고 뭐 벼락 맞아 죽을 것이다. 어디 가서 밥도 못 얻어 먹을, 뭐 이 정도지만 욕설로 표현을 상당히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불편한 관계였고, 언니가 좀 일찍 결혼을 했는데 형부죠. 남편하고는 또 사별을 했다고 하고요. 나중에 언니가 그 지금 제보자한테 돈을 빌려달라고 이제 요청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돈 빌려달라고 하는데 빌려주기는 싫었죠. 근데 참 어릴 때 그 무서웠던 기억 때문에 쉽게 거절을 못했고요. 그래서 늘 돈을 빌려줄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아, 그러니까 그 어렸을 때 그 공포심 때문에 이걸 거절했다가 또 무슨 후과가 있을지 몰라서 그래서 또 그냥 또 돈을 빌려주셨구나.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부모님이 다 돌아가시면서 이제 만날 일이 좀 없어진 거예요. 10년 가까이 연락이 없이 지냈습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 이 사건, 이 고민이 여기서부터 시작입니다. 예. 왜냐? 10년 가까이 연락 없이 지내다가 최근에 언니한테 연락이 왔는데 언니가 그동안 신장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투석을 하면서 지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병원에서 이제 신장 이식 얘기도 나왔는데 대기자가 너무 많다. 그래서 힘들다라는 얘기를 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부탁할 사람이 내가 너밖에 어디 있냐. 신장 이식 좀 해줘라. 라는 말을 언니가 동생한테 한 건데요. 그러면서 제발 나 좀 살려줘라 이렇게 애원까지 했습니다. 근데 제보자 입장에서는 아니 갑자기 10년 만에 연락 온 것도 황당한데 갑자기 신장 이식을 해달라고 하니까 기가 막힐 수밖에 없죠. 그래도 일단 얘기는 들어보기 위해서 전화 말고 만나서 한번 얘기를 들어보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만나셨습니다. 얘기 직접 들어보시죠. 어릴 때 왜 그런 욕을 했냐 그 얘기를 한번 했어요. 즉발하려고 내가 그때 중학생인데 무슨 그런 욕을 했겠어 뭐 이러는 거야. 아무리 바깥에 도움을 치려도 차는 차리구나. 정말 근거는 안 되는 거 너무 나빴는 거야. 나 기억 하나도 안 한다 이러는 거야. 자, 그래서요? 정말 오랜만에 언니를 만나게 된 거예요. 근데 언니가 그동안 몸도 많이 아팠고 고생도 참 많이 한 티가 났다고 합니다. 제보자, 사실 어릴 때부터 자신을 괴롭히고 심지어 죽이려고까지 한 언니, 이제 와서 살려달라고 하니까 얼마나 이기적이라고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혼자 원룸에서 지내면서 주기적으로 병원도 다닌다고 하니 안타까운 마음에 언니와 좀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시도를 했는데요. 어릴 때 나 죽이려고 했던 거 기억나냐? 나 때리고 욕한 거 기억나냐? 언니에게 물었더니 언니가 아니, 그때 중학생이었는데 내가 어떻게 그런 짓을 했겠냐? 펄쩍 뛰면서 부정을 하는 겁니다. 제보자는 그래도 언니라고 어렵다고 하면 좀 돈도 빌려주고 신장 이식 얘기까지 하니까 이제 안타까운 마음에 얘기를 해볼까 했던 건데 그렇게 마음을 먹었던 스스로가 한심하게 느껴질 정도였다고 하고요. 결국 자리를 박차고 나왔습니다. 제가 박지훈 변호사님께 먼저 여쭤볼게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연락을 끊어야 된다는 입장인데 박 변호사님은요? 그 어릴 때 있었던 일이 전 현재 진행형으로 보거든요. 지금도 가능성 전혀 배제된 게 아닙니다. 끊어야 됩니다.
자, 교수님이 좀 정리 좀 해주시죠. 네, 이 뭐 언니가 정말로 본인의 한 행동을 기억을 못하는 건지 아니면 여기서 그거를 인정을 기정사실화해버리면 가해자 피해자가 되니까 도저히 도움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잡아떼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이 언니가 지금 굉장히 잘못 생각하는 거죠. 왜냐하면 신장 이식이 여기서 더 중요한 게 아니라 용서를 받고 관계회복이 된 후에 그다음 얘기할 수 있는 게 신장 이식이잖아요. 왜냐하면은 만약에 이렇게 내가 마음에 하나도 해결이 되지 않았는데 언니가 불쌍해서 신장 이식을 해주고 난다고 만에 하나라도 그러면 이분은 그 자괴감인가 억울함 때문에 이분이 병이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건 내 보호에 있어서도 선택할 수가 없는 선택인 거죠. 그래서 일단은 사과를 하고 용서를 받은 후에 꺼냈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뭐 아무리 그래도 자매다 보니까 언니가 나중에 뭐 잘못됐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죄책감에 쌓일 것 같아서 고민을 하신다는 것 같습니다. 뭐 그런 말도 충분히 일리가 있습니다만 순서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일단은 본인의 상처가 치유되고 그 후에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별별 상담소 이렇게 정리하고요. 글로벌 픽 이어갑니다. 길을 건너는 사람들로 바글바글한 교차로. 모자를 쓴 한 남성이 골판지를 들고 달려옵니다. 여기 일본 아닙니까? 자, 신호가 바뀌고 차량들이 오가는 도로 위에 뭔가를 뿌리기 시작하는 남성인데요. 이내 몸을 숙이더니 순식간에 도로 위로 불길이 치솟습니다. 기행을 벌인 남성, 곱장 인파가 몰린 방향으로 도주를 하는데요. 뭐 하는 인간이야 이거? 자, 시민들이 직접 진화에 나서보지만 불길은 좀처럼 잡히지 않고 결국 출동한 경찰이 소화기를 이용해서 불을 끕니다. 이 방화를 저지른 남성은 이후에 자수를 했다고 하고요. 통행방해 등의 혐의로 체포가 됐다고 합니다. 일본 맞습니다. 예, 미치광이들이 너무 많아요. 다음 이어갑니다. 보기만 해도 심장이 쿵쾅거리는 높이 자세히 보니까요. 한 남성이 아슬아슬하게 외벽에 매달려 있습니다. 왜? 무려 27층 높이에 매달린 남성, 심지어 아래를 내려다보면서 한 발 내려오기까지 하는데요. 왜 내려와고? 21층까지 가까스로 내려왔지만 결국 힘이 다한 듯 더 이상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그 자리에서 고립되고 맙니다. 119 언제 왔나? 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원들은 로프를 이용해서 천천히 실내로 이동시키면서 결국 남성을 무사히 구제해냈는데요. 밖에서 문이 잠겨서 졸지에 침실에 갇힌 남성, 휴대전화마저 거실에 있어서 결국 창문으로 탈출을 시도한 거였습니다. 무려 89세의 고령이었다는데요. 소방대원들이 도착할 때까지 버텨줘서 정말 다행입니다. 손 변호사님 그냥 있지 왜 그걸 저렇게 해 또. 아니 89에 저런 움직임을 하는 것 자체가 참 놀랍고 대단하긴 한데 애초에 저렇게 할 게 아니라 더 안전한 방법을 택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요. 자, 다음 이어갑니다. 절대 저러지 마시고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분홍색으로 도배한 사람이 가방을 맨 채 유유히 걸어옵니다. 그리고 한 가게 안으로 들어와서 진열된 식품들을 살펴보는데요. 지금 이 앞에 있는 거 둘 다 그건데. 줄변을 둘러보더니 주섬주섬 가방을 어깨에서 내려놓고 진열대 문을 엽니다. 그러더니 베이컨을 잡히는 대로 가방에 마구 집어넣기 시작하는데요. 뭐야? 무려 30팩이나 쓸어 담고 가방 지퍼를 쓱 닫더니 그대로 쌩 걸음 하나 살러라 하면서 도망가 버립니다. 저렇게 눈에 띄게 입고 절도를 한다고요? 심지어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는데요. 이미 CCTV에 여러 차례 포착된 악명 높은 베이컨 도둑이라는데 취향이 참 확고합니다. 색깔 독특합니다. 예, 교수님, 영국인데요, 여기가. 영국에도 불닭 그게 진짜 많이 팔리나 봅니다. 그 질문 하실 줄은 진짜 몰랐네요. 이거. 저희가 이제 불닭. 불러 처리는 네, 했습니다만. 예. 마지막 영상 이어갑니다. 자, 몸을 쭉 내밀고 목을 막 내밀고 다가오는 버스를 뚫어져라 바라보는 강아지예요. 사람들이 막 내리는 모습을 지켜보는데요. 자, 사람들이 문 앞을 가로막으니까 앞이 잘 보이지 않는지 초조하게 고개를 내밀면서 기웃기웃거립니다. 내리는 사람들 냄새도 맡아보고 요리조리 자리를 옮겨가면서 간절히 누군가를 찾는 모습인데요. 자, 그 순간 꼬리가 막 빠르게 흔들립니다. 마침내 애타게 기다리던 가족을 발견한 건데요. 폴짝폴짝 뛰면서 온몸으로 반가움을 표현하는 강아지입니다. 누가 저렇게 좋아. 자, 이렇게 학교에 다녀오는 아이를 마중 나오는 게 저 강아지의 일상이라고 하는데요. 저희 아기 같아요. 박 변호사님.
뭐 이런 느낌이 드네요. 아우 반가워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느낌 좋습니다. 예, 사랑하는 사건 반장 가족 여러분, 저희는 내일도 4750 저녁 7시 50분에 다시 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